교직의 길을 걷게 된 여성 교사가 남자 고등학교에서 건방진 학생들에게 희롱을 당하게 되자 왕년의 실력으로 학생들을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거운 수증기를 토해낼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진은 낡은 국산 세단의 운전대를 쥔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과 네온 사이는 이미 몇 시간 전의 기억일 뿐이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염분에 부식되어 붉은 녹이 쓴 철제 구조물과 주인을 잃고 텅 빈 채 방치된 낡은 창고들 뿐이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희미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도시의 공기를 채웠다. 항구 도시 무진. 지도에서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 서진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묻어버리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은 없어 보였다. 백상아리. 서울의 밤거리에서 그녀는 이름보다 그 별명으로 더 자주 불렸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과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카리스마. 그녀의 주먹과 배짱 아래 수많은 조직이 무릎을 꿇었다. 피와 배신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던 27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모든 것을 멈췄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공허했다. 돈과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후회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다. 조직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림자처럼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2년. 그녀는 독서실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죽은 듯이 공부에만 매달렸다. 피냄새 대신 잉크 냄새를 맡으며 주먹 대신 펜을 쥐었다. 그리고 마침내 교원 자격증이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손에 넣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이유이자 속죄의 방식이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음을 알렸다. 무진공업 고등학교. 낡고 빛바랜 교명이 적힌 교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서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한서진. 넌 이제 평범한 29살의 신입교사야.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그런 선생님.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며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발이 학교 땅에 닿는 순간 그 다짐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교문 한쪽 구석에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달아빠진 교복,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일부러 찢거나 변형시킨 옷차림,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불만과 조소가 가득한 눈빛. 그들은 새로 나타난 서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무리의 중심에 서 있던 유난히 눈매가 서늘하고 잘생긴 남학생이 피식 웃으며 연기를 뿜었다. 와, 이번엔 좀 쓸만한데? 나지막한 그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낄낄거렸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저 학생의 멱살을 잡고 턱을 부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교사다. 서진은 다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만들며 그들 앞을 지나 교무실로 향했다. 등 뒤로 몸매 봐라. 성격은 어떨까? 저 같은 저급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교무실의 공기는 학교의 외관만큼이나 침체되어 있었다. 교감은 인자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떤 기대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서진에게 문제아들이 많지만 사랑으로 감싸주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말을 건넸고 서진은 교과서적인 대답으로 응수했다. 그녀가 맡게 될 반은 2학년 3반.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반이라는 교감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녀는 잠시 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복도를 걸어 2학년 3반 교실로 향하는 동안 서진의 심장은 희망과 불안으로 세차게 뛰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음은 이미 정상적인 수업 분위기가 아님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교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교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맨 뒷줄에서는 학생들이 버젓이 책상 위에 돈을 펼쳐놓고 카드를 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귀가 찢어질 듯한 힙합 음악이 흘러나왔다. 교실 바닥에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나뒹굴었다. 그리고 가장 압권인 것은 교탁이었다. 교탁 위에는 한 남학생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교문 앞에서 그녀를 보며 쓸만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학생이었다. 그는 서진의 등장을 기다렸다는 듯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 선 서너 명의 학생들은 호위무사처럼 그녀를 경계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도 존중도 없었다. 오직 새로운 장난감이 얼마나 버틸까 하는 잔인한 관찰자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서진은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학교가 아니었다. 양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정글 혹은 감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갔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1년을 함께할 담임 한서진입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교탁 위의 남학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서진을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새로 오신 담임? 성함이 한서진이라.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내려와 서진의 바로 앞에 섰다. 180cm가 훌쩍 넘는 키.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어지간한 성인 남자 못지않았다. 그는 서진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서진아.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과 그녀의 관계를 규정했다. 우리 반 규칙은 간단해. 우린 내 수업 안 들어. 넌 우리 안 건드려. 월급날까지 그냥 저 뒤에 앉아서 조용히 시간이나 때우다 가면 돼. 이게 여기 무진공고의 룰이야. 알겠어? 그의 이름은 권태영. 무진공고 2학년 3반에 그리고 이 학교에 보이지 않는 왕이었다. 서진은 권태영의 서늘한 눈동자 속에서 과거 자신이 상대했던 수많은 인간들의 탐욕과 폭력성을 보았다. 희망으로 부풀었던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여기는 지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제 발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교실 창밖으로 잿빛 무진항의 하늘이 그녀를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했다. 어젯밤의 충격과 절망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2학년 3반 교실로 들어가 밤새 나뒹굴던 쓰레기들을 말없이 치우기 시작했다. 과자 봉지, 음료수 캔, 담배꽁초까지. 교실을 청소하는 것은 그녀의 작은 반항이자 이곳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다. 깨끗해진 교실을 보고 몇몇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뿐이었다. 권태영이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다시 그의 것으로 변했다. 그는 보란듯이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어제와 똑같이 교탁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 서진은 교과서를 들고 교탁 앞에 섰다. 어제의 혼란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숨막히는 침묵과 냉기가 교실을 감돌았다. 자, 오늘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 펴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휴대폰 화면에 코를 박고 있었다. 게임 소리, 메시지 알림음이 서진의 목소리를 비웃듯 교실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서진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 집어넣도록 하죠. 그때 맨 앞줄에 앉은 한 학생이 고개를 들고 낄낄거렸다. 쌤, 지금 저희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네. 그의 말에 교실은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반항이 아니었다. 권태영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잘 짜인 연극이었다.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녀를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 서진은 굴하지 않고 칠판에 판서를 시작했다. 어떻게든 수업을 이끌어 가려는 그녀의 등 뒤로 더욱 노골적인 조롱이 날아왔다. 야, 근데 저 선생 뒤태는 장난 아니다. 인정. 핏이 완전 모델급인데? 엉덩이 죽이네. 순간 서진의 분필을 쥔 손이 멈칫했다.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반항이 아니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돌아보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딴청을 피우거나 희죽거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턱을 괜 채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권태영이 있었다.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쩔 건데? 소리라도 질러보시지. 수업 시간은 고문처럼 흘러갔다. 종이 울리자마자 아이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서진은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았다. 터덜터덜 교무실로 돌아와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A사 용지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음란하고 기괴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긴 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가 과장된 신체 부위로 기괴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그림 옆에는 서진이의 은밀한 수업이라는 글씨까지 적혀 있었다. 누가 봐도 자신을 모델로 한 그림이었다. 서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모멸감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쥔 채 학생부장인 박 선생에게 달려갔다. 그는 50대 중반에 모든 것에 체념한 듯한 표정을 한 남자였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림을 내밀자 박 선생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쯧 찼다. 아니, 한 선생.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런 걸 가지고 그래. 그냥 짓궂은 장난이지. 요즘 애들 다 이래. 괜히 이거 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권태영 걔네는 특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장난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고 교권 침해입니다. 교권? 아이고, 한 선생 순진하시네. 무진공고에 그런 게 남아있을 것 같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못 본 척 넘어가. 그게 한 선생 신상에도 좋을 거야. 시스템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침묵을 강요하고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었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든 서진은 기록실로 향했다. 먼지 쌓인 캐비닛에서 2학년 3반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찾아냈다. 그리고 권태영의 파일을 펼친 순간 그녀는 이 학교의 부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깨달았다. 폭행, 갈취, 무단 결석, 기물 파손. 퇴학을 당하고도 남을 만한 징계 사유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처벌 결과는 언제나 교내 봉사 혹은 특별 교육 이수 따위의 솜방망이 처벌뿐이었다. 그리고 각 서류의 하단에는 담당 교사의 의견란과 함께 권태영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권일중 무진시 시의원. 검은 커넥션. 학생이 아닌 그 뒤에 있는 권력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복도를 지나가던 서진의 앞을 권태영의 무리 중 한 명이 막아섰다. 그는 일부러 서진의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며 지나갔다. 아씨,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명백한 시비였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학생을 돌아보았다. 학생은 조롱 섞인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다.
온화하고 부드러웠던 교사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백상아리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학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학생의 얼굴에서 조소가 사라졌다.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 듯 그는 침을 한번 삼키더니 뭘 봐? 라며 허세를 부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서진은 그제야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아직 싸우는 법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지옥에서는 교과서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한서진의 무언의 반격은 권태영의 심기를 건드렸다. 어깨를 부딪혔던 학생은 그날 오후 권태영에게 불려가 선생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냐며 굴욕을 당했다. 그날 이후 2학년 3반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아이들의 도발은 이제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게임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자신의 차 타이어가 날카로운 것에 찢겨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명백한 경고였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더욱 대담해졌다. 어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음란한 그림을 복사해 돌려보며 낄낄거렸고 선생님, 어제 그림 보셨어요? 완전 똑같던데라며 대놓고 그녀를 모욕했다. 서진은 칠판을 향해 선 채 분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참아. 넌 이제 선생이야. 저 애들은 아직 어리고 길을 잃었을 뿐이야. 내가 바로 잡아줘야 해. 이성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꿈틀거렸다. 아니, 저건 악이야. 계산된 폭력이라고. 저런 것들은 말이 아니라 공포를 가르쳐야 알아들어. 예전의 너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 상대 조직원의 팔을 꺾으며 비명을 듣던 순간의 차가운 희열, 자신 앞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하던 이들의 비굴한 눈빛. 그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같은 현실은 잊었던 괴물을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업 시간 내내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다. 그날 밤 서진은 좁고 낡은 원룸에서 홀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처연하게 울렸다. 희망을 품고 온 이곳은 이제 그녀를 고립시키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학교에서는 통제 불능의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다 때려치우고 서울로 돌아갈까? 다시 예전처럼 살면 적어도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을 텐데. 바로 그때였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광고 전화이거나 혹은 학교에서 온 전화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이 몇 초간 이어졌다. 서진이 끊으려는 순간 나지막하고 기름기 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이야. 백상아리.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백상아리. 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이름. 목소리의 주인은 서울에서 조직 생활을 할 때 그녀의 아래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던 칼치였다. 누구시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바꾸며 되물었다. 하지만 상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목소리 변한 거 봐. 시골 내려가서 선생 노릇한다더니 아주 딴 사람이 다 됐네. 근데 어쩌나. 나는 내 목소리 절대 못 잊는데. 원하는 게 뭐야? 결국 서진은 본 모습을 드러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다. 역시 이래야 우리 백상아리지. 원하는 거? 별거 아냐. 내가 거기서 받는 월급으론 어림도 없을 거고.
그냥 예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살게 해주는 값으로 한 5천만 줘. 그럼 내가 내 과거 무진시에 있는 신문사나 교육청에 제보하려던 거 깨끗하게 잊어줄게. 협박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노골적인 위협. 내가 그 돈을 줄 것 같아? 줘야지. 넌 이제 양지에서 살고 싶어하는 교사 나부랭이잖아. 전과 기록에 조폭 출신이라는 거 알려지면 바로 모간이야. 내가 2년 동안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그 하찮은 인생 지키고 싶을 텐데. 남자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진의 심장에 박혔다. 그렇다. 그녀는 이제 주먹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백상아리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무진시에 재미있는 소문이 돌기 시작할 거야.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진은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앞에서는 통제 불능의 학생들이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뒤에서는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미래를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사면초가.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 서진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다. 휴대폰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분노와 절망, 억울함이 뒤섞여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눈물은 이내 잦아들었다. 대신 그녀의 내부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냉철한 분노가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눈앞에 둔 상어의 눈빛이었다. 코너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서진 휴대폰 조각을 주워들었다. 검은 액정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희망에 차있던 신입 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은졸였다. 그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처럼 차가웠다. 그래. 선생 놀이는 여기까지. 이제 선택은 끝났다. 도망치거나 무너지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교사 한서진으로서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 같은 무진 공고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다시 백상아리가 되어야만 했다. 한서진이 내린 결심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초조함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관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깨를 펴고 복도를 걷는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변화를 감지했다. 어제까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을 품은 것처럼 느껴졌다. 교실의 소음이 미묘하게 줄어들었다. 서진은 권태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임을 알았다. 왕국을 무너뜨리려면 왕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탱하는 기둥을 하나씩 빼내야 했다. 그녀의 시선은 교실 구석으로 향했다. 권태영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억지로 웃고 있는 듯한 얼굴.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의 소유자 이준호. 그는 가장 약한 고리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이준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영의 지시를 군말 없이 따랐지만 그 행동에는 자발적인 충성심이 아닌 마지못해 하는 의무감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최신 유행의 운동화를 자랑할 때 그의 신발은 뒷굽이 달아빠져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급식을 허겁지겁 먹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오후 수업 직전에야 헐레벌떡 돌아오곤 했다. 의문을 품은 서진은 그날 방과 후 조용히 이준호의 뒤를 밟았다.
그녀의 예상과 달리 이준호는 PC방이나 당구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시장 한복판에 있는 허름한 순댓국집이었다. 이준호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 서빙, 가게 청소.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18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 삶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서진은 가게 앞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밤 10시가 넘어 가게가 문을 닫고 이준호가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일당이 든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가 집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기다렸다는 듯 권태영의 무리 2명이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준호야, 고생이 많다. 형들 깎아 사 먹게 돈 좀 내놔봐라. 태영이 형이 너 잘 챙겨주잖아. 자릿세 내야지 안 그래? 이준호는 저항하지 못했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그는 순순히 일당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아이들은 봉투에서 돈 몇 장을 남기고는 나머지를 전부 가져갔다. 내일 보자. 어깨를 툭툭 치고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준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서진은 교실에서 혼자 엎드려 있는 이준호에게 다가갔다. 어젯밤의 일은 전혀 모르는 척 그녀는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용접 실습 부품을 가리켰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꽤 섬세하게 잘 만들었네. 이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 서진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제 우연히 봤어. 늦게까지 일하는 거. 이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들켰다는 생각에 그는 시선을 피했다. 서진은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숨길 거 없어. 나도 너만 할 때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가진 것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주먹부터 휘둘렀어. 그게 내가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지. 근데 그거 알아? 주먹질이 끝나고 나면 더 무서운 공허함이 찾아오더라. 결국 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조폭이었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길을 잃었던 소년의 후회와 방황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상처를 알아봐주는 어른. 동정이나 훈계가 아닌 같은 눈높이에서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 이준호의 단단했던 경계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편찮으세요. 병원비랑 약값 때문에. 이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짓누르던 삶의 무게를. 서진은 그저 잠자코 들어주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낡은 기술 서적 한 권을 내밀었다. 특수 용접에 관한 책이었다. 어제 보니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더라. 넌 주먹이 아니라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재능이 있어. 이 책 한번 읽어봐. 혹시 알아? 대한민국 최고의 용접 명장이 될지.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책의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믿음과 기대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었다. 권태영의 그림자 속에서 기생하던 자신이 아닌 이준호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권태영의 철옹성 같던 왕국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난 순간이었다. 권태영은 짐승 같은 직감을 가진 아이였다. 그는 이준호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을 대하는 눈빛에서 예전과 같은 맹목적인 복종이 사라진 것을, 그리고 그 시선이 종종 한서진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한서진의 태도 또한 거슬렸다. 예전처럼 발버둥 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고요해진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권태영의 신경을 긁었다.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는 불쾌한 예감. 그는 이 불손한 신입 교사를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왕국에 감히 균열을 내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본보기로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방과 후 실습실의 낡은 배전반에 일부러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교무실에 찾아가 실습실에서 스파크가 튀어 위험하다며 한서진을 호출했다. 담임 교사로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 다른 교사들은 모두 퇴근하고 없는 해가 저물어 어둑해진 시간이었다. 한서진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피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권태영을 따라 나섰다. 텅 빈 복도를 걸어 실습실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실습실 문을 열자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권태영은 배전반을 가리켰고 서진이 그쪽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피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실습실 문이 잠겼다. 권태영이 밖에서 문을 잠근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부하 한 명이 밖에서 문을 잠그고 망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이 넓은 실습실 안에는 한서진과 권태영 단둘만 남게 되었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권태영은 더 이상 학생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서서히 다가왔다. 선생님, 둘만 있으니 좋네요. 그가 한 걸음 다가올수록 서진의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등 뒤에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퇴로는 없었다. 권태영은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도망갈 곳이 없도록 한쪽 팔로 벽을 짚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교실에서 하던 조롱과는 차원이 다른 농밀한 악의를 담고 있었다. 선생님, 그렇게 애들한테 일일이 잘해주지 마. 질투나잖아. 준호 같은 찐따 새끼한테 신경 쓸 시간에 차라리 나한테만 잘해주는 건 어때? 그는 서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려 했다. 서진이 고개를 틀어 피하자 그는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한테 말 한마디면 쌤 같은 기간제 교사 내일 당장 정교사로 만들어주는 거 일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 대가로 오늘 밤 나랑 시간 좀 보내지. 돌이킬 수 없는 말. 그것은 그녀를 교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순간 한서진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눈앞의 권태영이 더 이상 학생으로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 그녀가 짓밟아왔던 수많은 쓰레기들과 똑같은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다. 권태영의 턱을 향해 날아가는 주먹. 하지만 그의 턱에 닿기 직전 주먹은 허공에서 멈췄다. 여기서 주먹을 쓰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가 2년간 쌓아온 모든 것,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새로운 삶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터져 나오려는 백상아리를 억눌렀다. 대신 그녀는 다른 것을 꺼내들었다. 폭력보다 더 서늘하고 공포보다 더 원초적인 압도적인 기운. 한서진은 천천히 주먹을 풀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권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분노나 당황의 기색이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차갑고 고요한 어둠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목소리는 속삭이듯 나지막했지만 실습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권태영.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존댓말도 쓰지 않았다. 넌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를 한 거야. 그녀는 권태영의 팔을 뿌리치는 대신 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 찔렀다. 그 가벼운 접촉에 권태영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충고하는데 다시는 내 눈앞에서 그따위로 까불지 마. 내가 아버지 백 믿고 휘두르는 그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건지 내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권태영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휩싸였다. 공포.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폭력에서 느끼던 아픔에 대한 두려움과는 달랐다. 눈앞의 여자는 아무런 힘도 쓰지 않았다. 소리조차 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는 그의 영혼을 직접 꿰뚫는 것 같았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앞에서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듯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비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서진은 그의 눈을 끝까지 피하지 않고 응시하다 몸을 돌려 잠긴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잡고 가볍게 한번 비틀었다. 낡은 잠금 장치는 그녀의 악력을 이기지 못하고 우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살났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실습실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권태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사냥감이라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힘의 균형은 그 순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한서진은 더 이상 수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무기는 주먹이 아니었다. 정보, 심리 그리고 권태영이 그토록 맹신하는 시스템의 허점.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무기였다. 그녀는 이제 백상아리의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정보 수집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다른 반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무진공고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도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누가 권태영의 아버지인 권 시의원에게 줄을 대고 있는지, 어떤 교사가 그의 비위를 맞추며 이득을 챙기는지. 학생부장 박 선생이 권 시의원과 정기적으로 골프 회동을 갖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동시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준호를 통해 권태영 무리의 내부 사정을 듣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다른 학생들을 찾아가 조용히 위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된 피해 사실 진술서는 차곡차곡 쌓여갔다. 마침내 그녀는 권태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힘의 원천인 아버지, 권일중 시의원이었다. 권 시의원은 곧 있을 재선을 앞두고 청렴한 정치인, 자식 교육 잘 시킨 아버지라는 이미지 메이킹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아들을 치켜 세웠지만 사적으로는 자신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까봐 아들을 억압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권태영의 모든 비행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뒤틀린 욕망의 발현이자 그 압박감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디데이는 학부모 총회 및 학교 발전 기금 전달식 날로 정해졌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초청된 권 시의원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었다. 한서진은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권 시의원은 교장과 나란히 서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올바른 교육 환경을 위해 같은 상투적인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기자들에게 배포된 행사 안내 자료 사이에 한서진이 밤새 준비한 익명의 학교 폭력 실태 보고서가 끼워져 있었다.
최근 무진공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학교 폭력 및 금품 갈취 사례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해 학생의 이름은 학생 K로 익명 처리되었지만 그가 시의원의 아들이라는 암시가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몇몇 눈치 빠른 기자들은 카메라를 권 시의원과 그 옆에 서 있던 권태영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한서진은 미리 약속했던 이준호와 눈을 맞췄다. 이준호는 권태영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겼던 다른 반 학생의 등을 떠밀어 주었다. 그 학생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저기 있는 권태영한테 돈을 뺏겼어요. 매일 돈을 안 갖다 주면 때리고 괴롭혔다고요. 모든 시선이 권태영에게로 쏠렸다. 권 시의원의 연설은 중단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완벽하게 짜인 연극, 자신의 재선 가도에 찬물을 끼얹는 최악의 스캔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할 생각도 못하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이 쓸모없는 자식아.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권 시의원의 손이 권태영의 뺨을 거세게 후려친 것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무진공고의 무소불위의 왕 교사들조차 두려워하던 권태영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던 아버지의 손에 의해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그의 자존심에 새겨졌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동경했던 왕은 없었다. 그저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초라한 소년이 있을 뿐이었다. 이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한서진의 곁으로 걸어왔다. 그것은 침묵의 선언이었다. 더 이상 권태영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겠다는, 이제는 오른편에 서겠다는 선언.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시작으로 그동안 권태영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무리에 속해 있던 몇몇 학생들이 슬금슬금 그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공포로 쌓아올린 왕국은 그 기반이 무너지자 순식간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이 모든 풍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잘 짜인 체스판에서 상대의 킹을 완벽하게 체크메이트 시킨 플레이어처럼 차갑고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주먹 한 번 쓰지 않고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했다. 이것이 바로 백상아리의 방식이었다. 권태영의 뺨에 새겨진 붉은 손자국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진공고를 지배하던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균열을 상징하는 낙인이었다. 아버지에게 공개적으로 뺨을 맞은 왕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그를 따르던 아이들은 썰물처럼 흩어졌다. 공포로 유지되던 질서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한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권일중 시의원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애로운 아버지와 청렴한 교육 정치인의 이미지가 한낱 기간제 교사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아들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다음날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가정폭력 시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그를 조롱했다. 재선을 앞둔 그에게는 치명타였다. 그의 분노는 아들인 권태영을 넘어 이 모든 사태를 설계한 한서진에게로 향했다.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교장은 서진을 호출하는 횟수가 잦아졌고 만날 때마다 한 선생,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학생 문제는 좋게 좋게 풀어야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면 어떡해라며 애둘러 그녀를 비난했다. 권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은 학생부장 박 선생이었다.
권 시의원에게 잘 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그는 한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녀가 이준호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과 상담하는 것을 특정 학생 편애 및 파벌 조장으로 권태영에게 강하게 나갔던 것을 학생 인권 침해 및 정서적 학대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교내에 한서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다른 교사들은 권 시의원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슬슬 피했다. 한서진은 순식간에 교무실의 왕따가 되었다.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박 선생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꾸민 보고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었고 아이들의 진술서를 더욱 꼼꼼하게 정리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결국 권 시의원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교육청에 직접 압력을 넣어 한서진을 위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만들었다. 징계 사유는 교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학생지도 능력 부족.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눈엣가시 같은 그녀를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학교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위원회에는 교감과 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권 시의원의 입김이 닿는 학부모 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박 선생은 그동안 수집한 한서진의 비위 자료들을 의기양양하게 펼쳐놓았다. 한서진 선생은 부임 초부터 특정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며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했고 정상적인 수업을 거부하는 등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됩니다. 특히 학생 K권 태영에게는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가하여 박 선생의 일장 연설이 끝나고 권 시의원과 눈을 맞춘 학부모 위원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한 선생, 정말 학생들에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행동하고 폭언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억울함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고요함이 어려 있었다. 제가 특정 학생들에게 더 마음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애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태영 학생에게 강하게 말한 것 또한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교육적 충고였을 뿐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위원들이 잠시 할 말을 잃은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권일중 시의원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위원도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의 등장을 제지하지 못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교육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똑똑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감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서진의 과거 전과 기록과 백상아리라 불리던 시절의 행적이 담긴 경찰 조서 일부가 복사되어 들어있었다. 폭행, 상해, 갈취 전과 사범. 서울 밤거리를 주름잡던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성한 교단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권 시의원의 고함과 함께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교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다른 위원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 선생의 얼굴에는 고소하다는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한방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변명하고 반박해도 조폭 출신 전과자라는 주홍글 씨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터였다.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은 이제 조폭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길들이려 한 것으로 왜곡될 것이고 그녀의 진심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었다. 한서진은 눈을 감았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2년간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과거의 망령이 결국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순간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사방이 벽으로 막힌
더 이상 빠져나갈 길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서진이 조폭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그녀가 곧 해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돌았다. 교실은 술렁였다. 어떤 아이들은 어쩐지 눈빛이 무섭더라며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그럼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다 거짓말이었나? 라며 혼란스러워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이준호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누구보다 한서진의 진심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을 어둠 속에서 꺼내주려 했던 그 따뜻한 손길, 자신의 재능을 처음으로 인정해 주었던 그 믿음의 눈빛. 그것이 거짓일 리 없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그녀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진짜 어른이었다. 이대로 선생님을 잃을 수는 없어. 이준호는 더 이상 숨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컴퓨터실로 달려가 서툰 솜씨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서진 선생님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탄원서였다. 그는 그동안 서진에게서 받았던 위로와 용기, 그녀 덕분에 용접 기술자의 꿈을 꾸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적어내려갔다. 그리고 그녀가 권태영의 폭력으로부터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무너져가던 2학년 3반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썼다. 탄원서를 출력한 그는 가장 먼저 권태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다. 권태영의 보복이 두려웠고 조폭 출신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우리 지켜줬잖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선생님 편을 들어주겠어? 이준호의 진심 어린 외침에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탄원서에 처음으로 서명했다. 그 용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1명, 2명, 10명 서명하는 학생들의 수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그들은 한서진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현재의 한서진을 믿기로 한 것이었다. 그 시각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한서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권 시의원은 그녀의 과거를 빌미로 그녀를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했고 위원들은 이미 그녀를 해고하기로 마음을 굳힌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수십 명의 아이들이 회의실 앞을 가득 메웠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저마다 손에 든 서툰 글씨의 피켓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다. 한서진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봐주세요. 냉소와 무관심으로 가득했던 무진공고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위원들은 당황했고 권 시의원은 이놈들이 미쳤나? 라며 노발대발했다. 이준호는 학생들을 대표해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향해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희에게 한서진 선생님은 조폭이 아니라 처음으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유일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교 오는 게 즐거워졌고 꿈이라는 걸 갖게 됐습니다. 제발 저희 선생님을 쉬어가지 마세요. 회의실 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 굳게 닫혀있던 한서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감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서 있는 것이었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아이들의 진심이 굳게 닫혀있던 어른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복도를 가득 메운 학생들의 침묵 시위와 이준호의 절규. 그 모든 광경을 교실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권태영이었다. 그는 텅 빈 교실, 자신의 왕국이었던 그 자리에 홀로 서서 거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한서진이 조폭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처음에는 역시 그랬군 하는 비웃음과 함께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통쾌함마저 느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움직임은 그의 계산에 없던 변수였다. 특히 이준호. 늘 자신의 그림자 밑에서 벌벌 떨던 그 녀석이 자신을 거역하고 저 여자를 위해 저렇게 앞에 나서는 모습은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대체 왜? 저 여자가 뭐라고?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를 시의원 아들 권태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폭력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상처와 결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실습실에서 단둘이 마주했던 그 순간 그녀가 내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녀는 정말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하게도 아팠지만 시원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분노에 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권일중 시의원이었다. 그는 징계위원회를 박차고 나와 이 모든 소동의 원흉이라 생각하는 아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는 권태영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권태영, 저놈들 당장 해산시키지 않고 뭐하는 거야? 저 쓸데없는 짓거리, 너도 한패야? 권태영은 대답 없이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권 시의원의 손이 다시 한번 그의 뺨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권태영은 날아오는 아버지의 손을 팔로 막아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뭐? 이 자식이 미쳤나? 권 시의원은 아들의 반항에 이성을 잃고 다시 손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 권태영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들을 울부짖듯 토해냈다. 그만하시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뭘 원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물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시의원. 아들 노릇하느라 내가 나를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아시냐고요. 그의 울분 섞인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 선생님은 한서진 선생님은 나를 시의원 아들이 아니라 그냥 권태영으로 봐준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결국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했다. 단단했던 왕의 갑옷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상처투성이의 여린 소년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서진이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통곡하는 권태영과 눈을 맞췄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다 괜찮아, 태영아. 힘들었지. 그녀의 위로에 권태영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자신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억눌렸던 감정을 해소하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삐뚤어졌던 왕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어른의 품에서 비로소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한 명의 학생이 흘린 진심의 눈물은 수십 명의 목소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권태영의 절규와 그를 감싸 안는 한서진의 모습을 본 교감과 다른 교사들은 더 이상 권 시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아이들의 진심이 그리고 한 교사의 헌신이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불충분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상의 무효화 선언이었다. 권 시의원은 자신의 아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과 조폭 출신 교사를 감싸는 학생들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정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무진공업고등학교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2학년 3반이었다. 폭력과 조롱이 사라진 교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준호는 특수 용접 동아리를 만들었고 권태영은 의외로 그 동아리의 첫 번째 부원이 되었다. 왕이 아닌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무언가를 배우는 즐거움을 깨달아갔다. 교실에서는 더 이상 담배 연기 대신 서툰 용접 불꽃이 튀었다. 변화는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욕설은 점차 줄어들었고 실습실에서는 엔진 소리와 기계음이 다시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교사들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한서진은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중심이 되었다. 그녀의 교무실 책상에는 이제 음란한 낙서 대신 학생들이 서툴게 만든 용접 작품이나 정비 실습에 대한 질문을 적은 쪽지들이 놓여 있었다. 한서진은 어느 날 오후 옥상에 올라가 노을 지는 무진항을 내려다보았다. 잿빛으로만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석양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상처나 족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백상아리의 경험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누구도 갖지 못한 강인함과 통찰력을 선물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통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 교탁에 선 한서진은 활기 넘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잿빛 항구 도시 무진항에 마침내 희망이라는 이름의 선명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 한서진은 아이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의미를 선물하며 진정한 교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